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내일, 즉 201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저는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였음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의 부국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정희 이름만 나오면 지금도 이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 좌익 세력에 의한 세뇌 교육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인이 아니라 초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돌아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진실을 영상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 펜앤마이크에 김용삼 대기자께서 쓰신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을 맞으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글의 부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공식 추도식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에는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합니다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10월 26일 서울시청 대한문 앞 광장에 모여 박정희 혁명 정신 이어받아 대한민국 해체 세력 몰아내자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가슴이 뭉클한 적은 근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봄에 제가 펴낸 책 제목을 박정희 혁명으로 붙였습니다. 그분이 서거하신 지 40년 만에 비록 광고이긴 하지만 이 나라 유수의 일간 신문에 박정희 혁명정신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참으로 야박한 국민이란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혁명정신은 한마디로 반공정신이요 방첩정신입니다. 반공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방첩으로 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 5.16의 핵심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문재인 하야, 탄핵 무효, 종북 척결을 외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박정희 혁명 정신을 까맣게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국민들에게 지지리도 인기 없는 정책을 연이어 추진했습니다. 1964년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필두로 하여 경부, 호남, 영남 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등 그분이 하시는 일마다 이 나라에 소위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반대, 또 반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나라를 구한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추앙받는 한일 국교 정상화도 당시에는 전 국민의 총체적이고 거국적인 반대였습니다. 그 격렬했던 반대 시위는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어 갓 출범한 박정희 정부를 헷가닥 뒤엎을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두진, 조지훈이란 시인을 아십니까? 국민 시인이란 명예로운 호칭이 붙을 정도로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문필가였습니다.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진 박두진 시인이 한일협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시를 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또 이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려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아 알고 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팔려 넘어가려 하는지를 조국 또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 자주, 독립국가의 시민, 그 당당해야 할 민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한일 굴욕 매국 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라. 그 더러운 당국 협정의 비준을 즉각 파기하라. 그야말로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를 비롯하여 심지어 김홍일, 김재춘, 박병권, 박원빈, 백선진, 송효찬, 손원일, 이호, 장덕창, 조흥만, 최경록 등 예비역 장성 11명까지 나서서 한일협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굶주리는 국민들 밥 좀 먹이자고 나서서 칼을 빼들었건만 소위 배웠다는 지식인, 지성인, 언론인, 먹물들이 앞장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 무엇을 위한 반대를 한 것입니까? 일본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킨 노부나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통치의 최고 덕목이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수국 꼴통, 성리학 양반 지주계층의 후손으로 구성된 정치계와 지식인, 학생 먹물들이 민주주의는 신이라고 떠받들 때 박정희의 신은 세끼 밥이었습니다. 박정희에게 있어 배고픈 국민들에게 세끼 밥을 먹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1961년 언론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해 봄 곡창지대인 전남에서만 16만 4천 호에 94만 6천 명이 대책 없이 밥을 굶었습니다. 인권이라고요? 민주라고요? 평화라고요? 자주라고요? 다 아름답고 고상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권과 민주, 평화, 자주는 국민들 세끼밥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과제라는 것을 이 나라 먹물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성리학 원리주의자들의 후회다운 발상에 의하면 당장 굶어 죽어도 존명사대를 해야 하고 소중화의 가치와 의를 수호하기 위해 척양, 척외, 위정, 척사를 하다가 전 국민이 혀 깨물고 자살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과 부정, 부패와 공산주의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한 빈곤, 가난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자는 것이 박정희 혁명의 두 번째 혁신 뼈대였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빈곤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내키지 않지만 원수의 돈을 끌어다라도 굶주리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자면서 만주 군관학교 선배인 정일권을 주일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협자금 들여다 개발하고 건설했습니다. 박두진, 조지훈 같은 먹물들이 목숨 걸고 한일 회담을 반대, 선동할 때 말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망국노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늘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강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재임 시절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1970년 6월 22일 현충문 폭파 사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식장에서의 저격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왜 김일성이 박정희를 그토록 암살하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요? 박정희만 없으면 남조선 해방은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김일성이 대남 도발을 하면 처절하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김일성은 박정희 암살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으로 베트남이 공산 통일되자
박정희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북한은 베트콩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지도자는 다른 문제로 비판을 받더라도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만 이룩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알아서 물러날 텐데 왜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주한미군 철수, 자기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총알 한 발 만들지 못하는 한국의 공업실상. 사실 박정희는 이런 난제를 돌파하여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을 선언했고 극비리의 원자폭탄 개발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핵개발 프로젝트는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정을 맺어 추진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의 지원을 받아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재처리 시설 기술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시험용 원자로 도입이 극비리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넣어 박정희의 핵개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박정희는 1976년 1월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 불리기 곤란했을 겁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재처리 시설 도입과 연구용 원자로 도입이 좌절된 지 1년 정도 지난 1976년 11월 박정희는 원폭 개발 재개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분석한 뒤 전략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처리 기술과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연구용 원자로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극비리의 본격적인 핵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1979년 재처리 부분을 제외한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자립을 이루었고 같은 해 10월 재처리 설비의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1979년 9월 10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삼의 행보는 오비 일학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일까요? 김영삼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군은 특정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이 총궐기에서 항쟁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군부에다 대고 쿠데타를 선동한 것입니다. 한번 발동이 걸린 김영삼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6일 후인 9월 16일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미 행정부에 소수 독재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 종식을 요구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독재 체제이며 국민들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는 정부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다수 중에 명백한 선택을 할 시기가 왔다고 외쳤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박정희 정부 타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김영삼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중앙정보부 안가. 박정희는 참선하듯 눈을 감고 정좌한 자세로 고향 후배이자 육사 동기인 김재규의 총탄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의 행동을 민주화를 위한 의거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을 확대 재상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재규 이자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망언을 했는데 대체 그가 쏜 것은 무엇일까요? 유신의 심장이 아니라 완성 단계의 핵무기를 파괴하여 북한의 핵 인질이 되도록 만든 희대의 미치광이가 아닙니까? 1980년 5월 24일 오전 7시 30분 김재규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통고받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형장을 10여 미터 앞두고는 몸을 가두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 교도관들에게 들려가다시피 형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죄명 낭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집행관의 질문에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곧바로 교수대 받침대 위에 앉혀졌습니다. 흰 보자기가 얼굴에 씌워지고 발목이 밧줄로 묶였습니다. 목에는 밧줄이 걸렸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묵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김재규는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1979년 9월 구상 시인은 정치적 저항이 격화되는 등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는 친구 박정희가 걱정되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그날 구상은 비장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제 인자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소 하고 은퇴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던 박정희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돌아서는 친구에게 박정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사람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무엇을 하다 갔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친구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혁명 책에서 박정희 시대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미완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과업이었던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혁명가 박정희의 필생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규의 미치광이 짓 덕분에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마지막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불알 친구 이토 히로부미의 부음을 접한 일본 육군의 교황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는 정말 운이 좋은 사내다. 나는 일개무사로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이 운 좋은 사내는 죽음마저 하늘이 돕는구나 라고 외치며 그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박정희는 혁명가이자 풍운하답게 드라마틱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똥만도 못한 여차하면 아무나 물고 뜯는 강시 좀비 정치꾼들의 혼탁한 정치 풍토에서 저질 정치인과 기레기 언론들이 박정희가 임기 만료되어 퇴장했다면 과연 따뜻한 박수로 환영했을까요?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부하의 총탄에 맞아 무덤으로 갔기에 무인 박정희의 생애는 더욱 드라마틱한 장엄미를 남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 26일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하나가 된 시민들은 이제는 적나라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박정희의 혁명정신 제1번이었던 멸공, 방첩을 제대로만 지켰어도 전 국민이 주사파 대통령 내쫓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거사가 제대로 성공하면 시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 이름이 붙여지고 그분을 기리는 동상 하나 멋지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김영삼 대기자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설계하고 박정희가 시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설계하고 박정희가 시공한 이 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 분에 대한 기념관도 거의 없고 동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자들만 기념관과 동상을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 여러분에게 역사 앞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기념관이요, 동상입니다. 한 건물이 세워질 때마다, 공장이 설 때마다, 길이 생길 때마다, 반도체가 개발될 때마다, 스마트폰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바로 그것이
이승만, 박정희의 기념관이요 동상인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자유를 지키고 박정희, 이승만 등의 위인들이 만들어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은 만사 제치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다 같이 모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임종 앞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계속해서 손을 얹어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